지금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어머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올해 73, 이름은 박정임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혼자 살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에 떠났고 아들은 결혼 후 멀리 살면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무탈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하던 일상이 무너진 건 지난달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대량으로 들어온 주문 때문에 새벽 시장에 들르려고 늘 타던 201번 버스를 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라 버스 안은 고요했고 승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사님은 늘 보던 그분이었죠. 60대 초반 정도의 말없이 성실한 인상 좋은 아저씨. 저는 평소처럼 뒤쪽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 말고 세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앞쪽에 한 사람, 그리고 뒤쪽 문 근처에 남자 둘. 그 둘은 이상하게도 제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는 아직 출발 버튼조차 눌리기 전이었습니다. 문 닫힘 신호음이 울리려는 순간 기사님이 사이드미러로 뒤쪽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단단히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사님은 미러를 다시 확인했고 뒤쪽 문 근처에 남자 둘이 저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기사님은 무언가를 느낀 듯 문이 닫히기 직전 급정지, 브레이크 풋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습니다. 버스가 가볍게 흔들리며 출발을 멈췄고 문 닫힘도 자동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 몇 초뿐인 그 짧은 순간에 기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님은 주변을 살핀 뒤 제 손을 갑자기 꽉 붙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마치 명령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런데 기사님의 손이 정말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남자 둘, 할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보지 마세요. 기사님이 제 손을 더 세게 붙잡으며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느껴졌습니다. 뒤쪽 문 근처의 남자 둘이 여전히 저를 보고 있다는 것. 그 공기가 너무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기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상한 일 있으셨어요? 전화라든지 어디서 누가 따라오거나.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실 최근 2주 동안 정체 모를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보험 갱신해야 합니다. 요양원 상담 도와드릴게요. 목소리는 전부 달랐지만 어딘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도 이상했죠. 엄마 요즘 좀 깜빡깜빡하잖아. 검사 한번 받아보자.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급하게 운전석으로 돌아가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버스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뒤쪽 남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 새벽 5시 반 텅 빈 버스에서 낯선 노인을 그렇게 뚫어져라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버스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뒤로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기사님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을까? 버스가 완전히 멈춘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뒷문 근처에 서 있던 남자들은 여전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집요했습니다. 기사님은 급히 운전석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심각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기사님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기사님, 무슨 일이? 저 남자들 평범한 승객이 아닙니다.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3년간 버스 운전하면서 본 건데 저런 눈빛은 딱 한 번 봤어요. 어떤 노인분을 타깃으로 삼는 조직원들입니다.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기사님은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2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노선을 타셨는데 그날도 저런 남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기사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다음 날 실종 신고 들어갔어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 앞쪽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급정거 신호도 없이 마치 의도적으로 우리를 막아선 것처럼 기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시작됐어. 뭐가요? 저 차, 조직 차량입니다. 검은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정장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버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뒤쪽 문 근처의 남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제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기사님이 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뒷문으로 뛰세요. 네, 하지만 지금 안 뛰면 잡힙니다. 기사님은 강제로 뒷문 개방 버튼을 눌렀습니다. 슈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뛰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저는 가방을 움켜쥐고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73살 노인의 몸으로 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탁, 탁, 탁.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잡아. 저는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평소 반찬 재료를 사러 다니던 익숙한 길. 하지만 지금은 그 익숙함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조용히 하세요. 낯선 남자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검은 야구 모자를 쓴 남자. 그의 손에는 경찰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서 강력 5팀 형사 김민호입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형사는 재빨리 저를 골목 안쪽 쓰레기 수거함 뒤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숨은 지 불과 3초 후 추격하던 남자들이 골목 입구를 지나쳤습니다. 이쪽이야. 저 할망구 어디 갔어? 그들의 거친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형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 우리는 숨을 죽이고 몇 분을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밖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갔습니다. 하지만 곧 되돌아올 겁니다. 형사님, 저는 왜? 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정임 할머니 맞으시죠? 저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2주 전부터 미행하고 있던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추적하던 중이었는데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저를 왜요? 제가 뭘 했다고?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떤 사건의 목격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5년 전 정소라라는 여자의 죽음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정소라, 가게 단골이었던 그 여자, 며느리 유정과 자주 함께 다니던 그 여자가 죽었다고요? 네.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저희는 타살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날 밤 가게 뒤 골목에서 무언가를 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지금은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조직은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골목 입구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는 즉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할머니는 경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안전한 곳으로 먼저 이동해야 합니다. 어디로요? 시장 안쪽에 제가 아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숨죠. 형사는 골목을 빠져나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벽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박스를 나르고 트럭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저 사람들 틈에 섞이면 조금은 안전합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시장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소라가 죽었다고? 내가 뭘 봤다는 거지? 그리고 누가 날 죽이려는 거야? 형사는 시장 안쪽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 앞, 청실식당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민호 형사예요. 잠시 후 60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민호 형사님? 이른 아침에 무슨 급한 일입니다. 이분 좀 숨겨주세요. 사장님은 상황을 눈치챈 듯 우리를 재빨리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 다 뒤져. 할망구 멀리 못 갔어. 형사는 저를 식당 안쪽 소파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강검진 받으라는 전화, 보험 갱신하라는 전화. 계속 왔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전화들, 목소리가 어땠습니까? 다 달랐어요. 근데 뭔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맞습니다. 그게 그들의 수법입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저 전화로 정보를 캐내고
그 다음엔 직접 접근합니다. 그럼 아들도?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최근에 할머니 건강 문제를 언급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깜빡깜빡한다고. 치매 검사 받아보자고.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조직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설마 준호가? 아직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조종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때 식당 창문으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형사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둘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식당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사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뒷문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이 급히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세요. 우리는 조용히 부엌을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을 열려는 순간 똑똑똑 앞문을 두드리는 소리. 안에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 형사는 권총을 꺼내들며 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순간 형사의 무전기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 백업 2분 거리. 버텨.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뒷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찾았다. 또 다른 남자가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즉시 저를 뒤로 밀며 권총을 겨눴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면 쏜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 할망구 그냥 넘기세요. 안 그러면 쾅! 갑자기 앞문이 박살나며 경찰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꼼짝 마. 순식간에 남자들이 제압당했습니다. 형사는 긴장을 풀고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통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방금 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 12년 전 사망 처리된 기록에 의문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의문점이요? 형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시 화장된 유골의 DNA, 남편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편,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당 안은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체포된 남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밖으로 끌려나갔고 저는 구석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12년 전 남편 박창수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장례식도 없이 유골만 작은 상자에 담겨 도착했고 저는 그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 더 아프실 거예요. 아들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이대로 보내드리자. 그래서 저는 그 상자를 그대로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형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형사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살아있다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장된 유골이 남편분과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 유골은 누구 거였나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신원 확인 중입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12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거지? 아니, 애초에 왜 죽은 척을 한 거야?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 이상한 일 없으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날도 그냥 외근 나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어디로 가셨죠? 창고라고 했어요. 예전에 사업하던 창고 정리하러 간다고. 형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 창고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어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혼자 관리했거든요. 형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창고 주소 찾아야겠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민호 형사님, 잠깐 좀. 두 사람은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민호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확인한 건데 5년 전 정소라 씨 사망 사건 당일 할머니 남편분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은 12년 전에 죽었는데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사망 처리된 사람의 휴대폰이 5년 전에도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것.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형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그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위치한 곳이 할머니 가게 뒤 골목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편은 정소라 씨가 죽던 그날 밤 할머니 가게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도 그 골목에 계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누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소라 씨였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 유정이 목소리도 들렸고 형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 그 대화 내용 기억나십니까? 저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렸던 목소리들, 떨리는 소라의 목소리,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유정의 목소리. 그 일 터지면 너도 끝이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정이가 소라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형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소라가 울면서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그 사람이라는 단어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목격자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소라 씨가 죽기 전날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는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소라 씨는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어디서요? 강 근처 야산입니다. 처음엔 추락사로 보였지만 형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추락하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누군가 기절시킨 다음, 네, 고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사님,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형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상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남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우리가 모르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 혹시 빚이 있었습니까? 빚? 아니요, 그런 건. 사업은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래 작은 무역업을 했는데 10여 년 전부터 잘 안 됐어요.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반찬 가게를 시작했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혹시 보험 가입하신 거 아십니까? 보험? 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런 건 다 알아서 했거든요. 형사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민호 형사님, 큰일입니다. 뭔데? 방금 본청에서 연락 왔는데 12년 전 남편분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습니다. 금액은 5억입니다. 형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억? 네. 그리고 수익자가 그 형사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리 박유정 씨입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정이가 수익자라고요? 형사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유정 씨 소환해. 급해. 통화를 끄는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림이 보입니다. 무슨? 형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12년 전 남편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을 겁니다. 죽은 척하고 보험금을 타자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가짜 유고를 만들어 사망 처리를 했고 보험금은 며느리 명의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며느리가? 직계가족이 아니면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이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소라 때문에요? 네. 정소라 씨는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소라를, 네, 입을 막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그 현장 근처에 계셨습니다.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은폐하려는 마지막 증인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 발신자는 미확인 번호. 형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열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화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있어.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휴대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험 문자입니다. 추적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띠링. 형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줬습니다. 박정임 씨, 당신 남편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답장하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네,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직접 답장을 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3일 뒤 창고에서 만나죠.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창고.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갔다던 그 창고 말씀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려워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일 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경찰서 조사실 밖 유정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형사와 함께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유정. 10년 전 아들 준호와 결혼한 그 여자는 지금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격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접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1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가 혹시 정말로 남편의 죽음을 꾸민 공범이라면? 조사실 안에서 다른 형사가 유정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유정 씨, 이건 12년 전 당신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유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익금 5억. 피보험자는 시아버지 박창수 씨. 이 보험 본인이 가입했습니까? 유정은 한참을 침묵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시아버지가 알아서 했어요. 그럼 왜 당신 명의입니까?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형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12년 전 보험금 5억이 당신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유정은 고개를 들어 외쳤습니다. 그때는 저도 속았어요. 시아버지가 그냥 명의만 빌려달라고. 무슨 명목으로요?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만 명의를 쓰게 해달라고. 유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장 찍어줬어요. 형사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5억이 들어왔는데도 모른 척했다? 저는 정말 박유정 씨,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보험 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싫어요. 저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정소라 씨는요? 그 이름이 나오자 유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5년 전 당신과 정소라 씨가 골목에서 싸웠죠? 어떻게? 목격자가 있습니다. 형사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유정은 유리창 너머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정소라 씨가 그날 밤 뭐라고 했습니까? 유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라가 시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 다음은요? 소라가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사진이 있다고.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시아버지가 어디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진이래요. 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저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유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안 죽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냥 달래려고 했어요. 뭐라고 달랬는데요? 시간을 달라고.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형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소라 씨는 죽었습니다. 저는 정말 안 죽였어요. 유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유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남편 박준호 씨입니까? 그 말에 유정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준호는 아니에요. 준호는 아무것도 몰라요. 확실합니까? 네. 제가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유정 씨, 그럼 이건 뭡니까? 서류에는 통화 기록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정소라 씨가 죽기 하루 전, 당신은 시아버지의 옛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2년 동안 쓰지 않던 번호를 왜 그날 갑자기 걸었습니까? 저는 시아버지에게 경고한 겁니까? 정소라가 알고 있다고? 유정은 고개를 떨구며 울기만 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유정 씨, 시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까? 유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어디 산골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주소는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유정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유정이는 죽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범입니다. 적어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민호입니다. 통화를 듣던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실종됐습니다. 뭐라고요? 30분 전 회사에서 퇴근하셨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형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일단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는 급히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30분 후 준호의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없었습니다. 형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 확인해야겠습니다. 회사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준호는 분명히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기도 전에 누군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준호는 시동도 걸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는 사람이군요. 뭐라고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스스로 따라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누구죠? 형사는 CCTV를 다시 돌려 그 사람의 체격을 확인했습니다. 60대 후반, 남성, 키 약 173cm. 형사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남편분 체격이 어떠셨습니까?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173cm, 마른 체격.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 발신자 미확인 번호. 아들이 보고 싶으면 3일 뒤 약속 지켜. 창고 주소 강원도 화천군 리 47-3. 혼자 와. 경찰 오면 아들 죽어. 형사가 즉시 휴대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추적 불가능한 번호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사님, 준호를 제발.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3일 뒤 가야 합니다. 경찰 오면 안 된다는데 제가 몰래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게요. 형사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을 봐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남편을 만나는구나. 하지만 그건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경찰 안가댁 안전가옥에서의 첫날 밤은 악몽으로 가득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끝없는 복도를, 텅 빈 창고를,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정임아, 왜 날 찾았어?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안가댁을 지키던 젊은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형사님도요. 형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씨 소재,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가방에서 투명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준호 씨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개인 일기장 같은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연필로 빼곡히 쓰인 글씨들. 형사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주 전 일자. 오늘도 그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목소리.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 12년 전 그날의 일도 알고 있었다. 두렵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일 전 일자. 오늘 유정이가 이상하게 굴었다. 새벽에 몰래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누구와 통화한 거지? 물어봤지만 회사 일이라고 둘러댔다. 거짓말인 것 같다. 형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님이 아드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이가 다음 페이지. 7일 전 일자.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다. 약속 장소는 남산 야경이 보이는 카페.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아버지였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7일 전 일자 계속. 아버지는 늙어 있었다. 12년 전보다 훨씬 더. 하지만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 말에 울음이 터질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질문했다. 왜 죽은 척 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어요? 왜 12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형사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일 전 일자 계속.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빚 때문이었다. 3억? 감당할 수 없는 빚. 보험 사기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까지 망할 것 같았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 속인 거였어.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 읽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일 전 일자 계속.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소라가 나를 봤다. 5년 전 우연히. 나는 깜짝 놀랐다. 정소라가 아버지를 봤다고요? 어디서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담배만 피웠다.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7일 전 일자 계속. 나는 다그쳤다. 정소라, 죽었잖아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안 죽였다. 진짜로, 나는 안 죽였어. 그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 같았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의심했군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일 전 일자.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유정이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다. 5억. 12년 전 들어온 보험금. 그 돈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유정이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왜? 형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며느님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3일 전 일자 계속. 유정이에게 물었다. 이 돈 왜 안 썼어? 유정이는 울었다. 쓸 수가 없었어. 이건 죗값이야. 나는 그제야 알았다. 유정이도 피해자였다는 걸.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드님은 부인을 용서한 것 같습니다. 3일 전 일자 계속.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 유정이가 말했다. 정소라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달랬을 뿐이야. 그런데 다음 날 죽어 있었어. 나는 물었다. 그럼 누가 죽인 거야? 유정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울기만 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누가 소라를 죽인 거예요? 형사는 마지막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2일 전 일자.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했다. 정소라를 누가 죽였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한테 물어봐라.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가 뭘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날 밤 봤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떨렸다. 엄마가 뭘 본 거지?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5년 전 그날 밤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골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그날 밤, 유정과 소라의 대화 소리,
그리고 잠깐 제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뭔가 보긴 봤어요. 무엇을요? 차, 검은 차 한 대가. 형사는 즉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떤 차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큰 검은 승용차. 번호판은요? 못 봤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저는 계속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차에서 누가 내렸어요? 누가 내렸습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리는 모습, 그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젊은 남자였어요. 남자요? 네. 키가 컸어요. 날씬하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로 보였습니까? 30대, 아니 40대 초반? 얼굴은요? 못 봤어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형사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혹시 절뚝거렸습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왼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어요. 형사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데이터팀이요? 5년 전 정소라 사건 당시 주변 CCTV 다시 확인해 주세요. 특이사항 왼쪽 다리 절뚝이는 3040대 남성. 통화를 끄는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범인의 특징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잡을 수 있나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민호입니다. 통화 내용을 듣던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통화를 끄는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준호 씨 핸드폰 위치가 잡혔습니다. 어디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창고 근처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준호가 네,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형사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3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도 갈래요. 할머니, 위험합니다. 제 아들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데려올 거예요. 형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급히 안가댁을 나섰습니다. 경찰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특공대원 4명도 함께였습니다. 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창고는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걸립니까? 차로 3시간, 거기서 도보로 30분. 준호가 괜찮을까요? 형사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반드시 무사히 데려오겠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준호가 무사하기를. 이 시간 후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험해지는 길. 마침내 차는 한임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형사가 저에게 방탄조끼를 건넸습니다. 입으세요. 이런 건 처음이네요. 혹시 모릅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앞쪽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회색 철제 건물. 창문은 모두 철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조용히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형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안 돼요.
저도 가야 해요. 위험합니다. 제가 미끼가 되면 되잖아요. 형사는 망설였습니다. 저를 보면 남편이 나올 거예요. 형사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바로 뒤에 계세요. 우리는 천천히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녹슨 철문. 형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의자 하나에 누군가 묶여 있었습니다. 준호.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형사가 막았습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탁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2년 만에 남편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임아. 그 목소리. 여전히 똑같은 그 목소리. 하지만 얼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남편 박창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배신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왜?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형사가 권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박창수 씨, 손들고 무릎 꿇어. 하지만 남편은 웃기만 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정소라를 죽인 건 저도 아니고 유정이도 아닙니다. 남편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범인은 그가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당신 옆에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형사? 민호 형사를 가리키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 제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왜 말해버리셨어요?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총을 든 채, 준호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총을 겨눈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 김민호가 즉시 권총을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박준호 씨, 총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한 발짝만 더 오시면 어머니부터 쏩니다. 그 말에 형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무슨 짓을...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준호야, 정신 차려. 저는 정신 멀쩡합니다. 준호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제 머릿속에서 기억 하나가 번쩍였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검은 차에서 내린 남자, 왼쪽 다리를 절뚝이던, 설마,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마 내가, 소라를,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기억나셨네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자식이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는 법 있나요? 준호야. 묶여있던 남편 창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이미 끝났어. 닥쳐요, 아버지.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12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저는 뭐 했는지 아세요? 혼자 다 감당했어요. 엄마 모시고, 빚 갚고, 거짓말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척하는 바람에 저는 12년 동안 살아있는 유령 노릇을 했어요.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소라 씨를 죽인 겁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라가 아버지를 봤거든요. 어디서요? 강원도 산골. 5년 전 여름. 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라는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가 우연히 아버지를 목격했어요. 작은 슈퍼마켓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소라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대요. 죽은 사람을 봤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소라는 사진을 찍었어요. 확인하려고.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유정이한테 보냈죠. 유정이가 알고 있었구나. 네. 유정이는 패닉에 빠졌어요. 자기도 공범이 될까봐. 준호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총은 여전히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유정이는 저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소라를 만났죠. 그날 밤 엄마 가게 뒤 골목에서. 정답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정이는 소라를 달랬어요. 시간을 달라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지만 소라는 안 들었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소라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당장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무슨 결정을요? 소라를 제거하기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쉬었어요, 엄마. 준호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술을 좋아했거든요. 그날 밤도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태워준다고 했죠.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준호는 천천히 회상했습니다. 소라는 의심 없이 제 차에 탔어요. 저를 오빠처럼 믿었거든요. 준호야, 제발. 차를 몰고 강 근처 야산으로 갔어요. 소라는 졸고 있었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줬어요. 수면제를 탄 커피. 저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소라는 10분 만에 완전히 잠들었어요. 그 다음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차에서 끌어내렸죠. 야산 위쪽으로.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밀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 남편 창수가 의자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는 비겁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도망만 다니면서 아무것도 해결 안 했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가족이 망하는 건 상관없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5억 보험금 사기가 탄로나면 엄마는 어떻게 돼요? 엄마도 공범으로 조사받아요. 알면서 방조했다고. 준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날 지키겠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넌 그냥 내가 무서웠던 거야. 감옥 가기 싫었던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 그 뒤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죠. 회사 다니고 밥 먹고 자고.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처음엔 있었어요. 준호가 인정했습니다. 밤마다 악몽 꿨죠. 소라가 떨어지는 꿈.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이 미친놈이. 형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났습니까? 5년 동안 잘 숨겨왔잖아요. 할머니 때문이죠. 준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2주 전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희미가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5년 전 그날 밤 골목에서 뭔가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잖아. 형사가 말했습니다. 검은 차 왼쪽 다리 절뚝이는 남자. 맞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차는 제 차였어요. 당시엔 검은색 소나타. 그리고 왼쪽 다리는 5년 전 겨울 스키 타다 인대 파열됐어요. 그때부터 살짝 절뚝거려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네. 준호는 너무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기억하면 끝이니까요. 어떻게 내 엄마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하면서 죽이려고. 사랑하니까 빨리 끝내주려는 거예요. 준호의 논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고통 없이 깨끗하게. 미친놈.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고용했군요. 버스에서 납치하려던 그 남자들. 네. 전문가들이에요. 얼마 줬습니까? 3천만 원. 보험금에서. 준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사고사처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가 눈치챘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입했고, 네. 계획이 꼬였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기로 했죠. 아버지를 미끼로 쓰면서요? 아버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만나자고만 했죠. 남편 창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정말 몰랐다. 알아요, 아버지.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준호야. 창수가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다 아빠 잘못이야.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이미 다 끝났으니까. 형사가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박준호, 무기 내려놓고 항복해. 항복하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 살려주실 건가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이겠네요. 아니면 사형.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바엔 여기서 끝내는 게 나아요. 준호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잘못 없어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그냥 불운했을 뿐이에요. 준호야. 제발. 엄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아들로 태어날게요. 그 순간 준호가 총구를 자기 머리에 갖다 댔습니다.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형사도 소리쳤습니다. 총 내려놔. 하지만 준호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준호야.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준호의 팔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특공대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준호를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준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었습니다. 왜 막아요? 그냥 죽게 내버려둬요. 저는 준호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사가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준호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준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 창수가 묶인 채로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야. 형사가 창수의 결박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박창수 씨, 당신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보험 사기죄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 뿐이었습니다. 형사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났습니다. 끝이라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이라니. 형사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창수는 별도로 조사받았습니다. 유정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12년 전에도 혼자였고 12년 후에도 혼자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준호가 대학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 그때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유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 어머니. 유정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유정이를 일으켰습니다.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알아. 준호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유정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였어요. 나도 알아. 저는 유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어머니. 하지만 저는 유정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라가 죽었을 때 넌 의심하지 않았니? 유정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의심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만약 진짜 준호라면 저까지. 유정이는 떨렸습니다. 저도 죽을까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정아.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정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준호를 기다릴 거예요. 기다려? 네. 몇 년이 걸리든 나올 때까지. 유정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유정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 박준호.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준호가 잡혀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준호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던 그 표정. 그런데 새벽 3시 4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 없음 UNKNOWN.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그놈들인가?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어머니, 그 목소리.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정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경찰서에 있어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탈주했어요. 뭐라고? 엄마 미안해요. 나는 감옥 못 가요.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경찰이 널 잡아가고 구속까지 됐는데 어떻게?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너를 도왔니?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예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너 창수가 널? 아버지 나 감옥 가는 거 못 보겠다고. 경찰 호송차 멈출 때 날 빼돌렸어요. 말도 안 돼. 그는 지금 경찰 조사 중.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 12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뒤에는, 준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버지 뒤에는 다른 서머니 있었어요. 아버지를 숨기고 조직처럼 움직이게 만든 사람.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어디야? 지금 당장 경찰.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진짜 엄마 보러 갈게요. 안 돼. 오지 마. 지금 집 위험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준호가 탈주했다? 창수가 도왔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 새벽 4시. 창문으로 비치는 가로등. 복도에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왔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 준호였습니다. 저는 문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들어오지 마 준호야. 그때였습니다. 딱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엄마. 문 잠가놨네. 왜 그래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내 비밀번호를? 문이 완전히 열리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성, 검은 모자,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정임 씨, 그 얼굴.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그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소라를 죽인 사람. 그 남자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준호는? 그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지금 제 차 안에 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자는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소라를 죽인 사람은 박준호가 아닙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모든 건 제가 꾸민 겁니다. 뭐라고요? 박준호 씨는 이용당한 겁니다. 저와 당신 남편에게.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왜 이런 짓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의자를 끌어온 뒤 앉았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제 이름은 노경태입니다. 12년 전 박창수 씨와 함께 무역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의 동업자라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진짜 두려워했던 사람도 바로 저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창수가 당신 때문에 도망친 거야? 아니요. 둘 다 서로 도망쳤습니다. 무슨 말인가? 12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 창수 씨는 3억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빚의 주인은 창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노경태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창수 씨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어요. 저는 원래 조직에서 빚을 대신 뒤집어 쓰는 바지였거든요. 그때 창수가 당신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대신 떠안았죠. 노경태는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수 씨가 실은 저 몰래 보험을 들어둔 걸 알게 됐습니다. 죽은 척하면 그 돈을 받아서 같이 새 삶을 살자고 했죠. 제가 아는 이야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보험 사기는 당신과 남편이 같이? 네. 문제는 노경태가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며느리 유정 씨가 그 사실을 눈치챘다는 겁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유정이가? 그녀는 제가 창수 씨를 숨기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협박했죠. 협박? 보험금 5억. 그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정이가 그런 짓을? 네. 하지만 그때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소라 씨가 이 모든 걸 보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소라를 죽인 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입니다. 방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단 기억하세요. 박준호 씨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자백을. 그건 유정 씨가 준호 씨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겁니다. 왜? 아들을 지키려고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2주 전 노경태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기억을 떠올린다는 걸 알고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수 씨가 당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뭐? 왜냐면 당신만이 이 모든 진실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12년 전 당신이 시장에서 저에게 김밥을 나눠주셨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추운 겨울, 제게 사람은 밥은 먹고 살아야 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깐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노경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찾아왔군요. 누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입니다. 저는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창수가 여기 온다고. 노경태는 재빨리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당신 남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그는 지금 당신을 없애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흔들렸습니다. 정임아 문 열어. 그 목소리 창수였습니다. 어서 나갑시다. 노경태가 저를 끌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임아 나와. 남편 창수가 피투성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미쳐 있었습니다. 모두 너 때문이야. 창수야, 제발. 그 순간 총성이 또 울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
여기저기서 경찰차 사이렌, 형사 김민호의 외침, 모두 엎드려, 무장해제. 창구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창수, 그 위로 쓰러지듯 달려드는 준호. 아버지, 아버지. 창수는 피를 흘리며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임아 미안해. 나는 너를.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창수야. 형사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서야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사건이 모두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작은 창문으로 봄바람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나는 여전히 그 바람 속에서 많은 얼굴을 떠올립니다. 창수, 준호, 소라, 유정. 각자의 상처와 비밀로 얼룩졌던 시간들. 준호는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서 아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질게요. 그 말이 거짓일지라도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죄는 분명히 죄지만 그래도 그는 내 아들입니다. 유정이는 매주 집에 들러 청소를 해주며 말없이 나를 챙깁니다.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날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줍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요즘 시장을 자주 나갑니다. 사람들 속에서 걷다 보면 12년 전 추운 겨울날 김밥 한 줄 건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 나는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 나는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지켜낸 것들과 함께 살아볼게. 봄바람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73세 박정임 할머니가 평범한 새벽 버스에서 마주한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12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 5년 전 의문사한 단골 손님,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중심에 선 아들.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거짓을 쌓아 올린 이들. 하지만 12년 전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낯선 이에게 건넨 김밥 한 줄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 나는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지켜낸 것들과 함께 살아볼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짓 속에서도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가족일지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